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배달을 위해서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에 가족 주소까지 모든 게 유출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쿠팡에서 밝힌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입니다. 사실상 주문 정보에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벽 배달은 매번 문을 열어줄 수 없어서 공동현관 비번을 적어놓는 소비자가 많은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 때문에 배를 누르지 말아달라는 등 가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했다며 사실상 가족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고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본인 주소 외에 다양한 배송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 명의 정보라고 해도 배송지 목록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가족과 지인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용자의 가족 관계와 생활 패턴까지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이 유출된 만큼 휴가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불안해하는 소비자의 말 들어보시죠. 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너무 걱정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혹시나 이 주소로 나쁜 쪽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또 저한테 피해도 오고 타인한테도 피해 갈까 봐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쿠팡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는데 정보 유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쿠팡이츠 배달원 13만 5천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음식점에 고스란히 전송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앱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로 상품 검색창 하단에 고객 14명의 이름과 배송지 주소가 1시간 동안 노출됐습니다. 2023년 12월에도 주문자와 술 취한 2만 2천여 명의 정보가 쿠팡의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세 건의 쿠팡의 개인정보 노출 유출 사고로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16억 원 수준인데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를 키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집단 소송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회원 수는 7,500명을 넘었고 소송을 위한 오픈 채팅방 가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쿠팡 측이 해당 계정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일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메일에 별도의 금전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70만 개로 확인됐습니다. 유출 용의자는 쿠팡에 근무했다가 현재는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협박 메일을 보낸 인물이 유출 용의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서버 기록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당국은 피해 보상, 피해 사실 조회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와 보이스피싱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쿠팡 측에서 보낸 이 문자를 받고 온라인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소까지 털렸으니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입했는데 누가 들이닥칠까 무섭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거냐. 이런 우려 섞인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쿠팡 앱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쿠팡 등록 카드를 재발급하고 또 기존 결제 수단도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속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요. 특히 피해 보상, 피해 사실 조회, 환불 등의 키워드를 활용한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 유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또 유출된 이름과 최근 주문 이력, 정확한 배송지 주소를 활용해서 고객님, 어제 주문하신 기저귀 건에서 배송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정교한 스미싱 문자가 올 수 있는 만큼 의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곳곳에서 집단 소속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한 집단 소속을 위한 카페는 이미 가입자가 7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상설특검 수사와 과로사 의혹, 또 수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까지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올해만 국회와 정부에서 최소 18명을 추가로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쿠팡과 계열사에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이들을 부회장과 정책협력실 전무, 이사대우 등 고위 임원으로 채용했는데 공개 의무가 없는 비서관까지 범위를 넓히면 관련 취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쿠팡은 고객 정보 약 3,370만 건이 무단으로 유출됐다며 해킹된 정보는 사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로 주문 정보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이틀 동안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네이버 카페만 10여 개가 개설됐습니다. 이 중 가장 회원이 많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단체 소송 카페 가입자 수는 12월 1일 기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카페 매니저는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 인원이 모이면 정식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소송 인원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진행되는 집단소송은 정식 집단소송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효력은 모든 피해자가 아닌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에게만 미칩니다. 우리나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정식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집단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1인당 최대 10만 원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에도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 회원 2,400여 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지만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역시 2018년 1인당 1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에서 전 국민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쿠팡은 5개월간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과 대책, 김형중 국민대 차세대 통신사업단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쿠팡에서 지금 굉장히 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는데 한 5개월간 이 유출 사실을 쿠팡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 충분히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과도한 데이터 접근이라든지 예. 비정상적인 접근이 있으면 그것을 사단에 탐지해가지고 차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 개인정보에 관한 어떤 모니터가 좀 미흡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인물로 이제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범행이 이 직원의 퇴사 이후인 점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볼 때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볼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중국인 직원의 범죄가 맞다면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최소 권한의 원칙이 지켜졌느냐.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호텔에서 키를 받지 않습니까? 키를 받으면 자기 방하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만 문이 열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직원에게 권한을 줄 때는 그 사람이 필요 이상의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야 되고 또 그 권한을 줬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퇴사를 했음에도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또 그 사람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으로 보면 얘는 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관리상의 그 최소 권한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다면 이제 쿠팡 측의 관리 부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퇴사한 중국 직원이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 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협박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직원이 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했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데이터는 언제라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게 팔렸다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 뭐 그 시스템 관리 오류로 해가지고 개인정보가 뭐 화면에 뜬다거나 예. 아니면 중국의 데이터를 그 넘기면서 그 알리지 않은 사실이라든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고가 있었는데 예. 그 사고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그것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고이고 얘는 그 미국에서 2019년에 있었던 굉장히 큰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캐피털 원 사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교될 정도로 큰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유출 사고들이 뭐 이번에 비해 사소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유출 사고가 반복이 됐었다면 이에 대한 어떤 처벌이 좀 미흡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데이터의 그 유출 그 규모라든지 예. 또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때하고 이때하고 이제 좀 다르고 그때도 뭐 그냥 넘어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 사고는 그때하고 다르게 예. 이건 직원 관리의 그 문제일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유출된 정보의 규모가 그 3천만 명 이상이 되고 예. 또 그 유출된 정보도 굉장히 그 민감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확연히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관리가 좀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쿠팡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 그리고 2024년 두 차례나 국가 인증 제도인 ISMSP를 통과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인증 취득이 어떤 개인정보 안전을 지금 보장하지 못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 요건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나 관리적으로 그런 것을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권한을 적절히 배분을 했느냐, 관리를 했느냐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그 ISMSP 같은 것도 예. 이번 사고의 그 여파를 충분히 이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 최소 요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준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적절한 권한, 예. 이런 게 이제 잘 분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던 것 같고요. 예. 그 말씀해주신 접근할 수 있는 기간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토큰 서명키 유효 기간을 한 5에서 10년 정도를 길게 지금 유지시킨 게 또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히 이게 어떤 문제인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권한을 획득하면 예. 그 기간 내에는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그렇게 이제 길게 줘야 되는가? 예. 이 사람이 그 부서를 옮기거나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그 권한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퇴사를 했음에도 그 권한이 살아 있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 권한 관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런데 이 해킹 사태를 KT 해킹 사태와 비교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KT의 펨토셀 관리 부실 문제와 비슷하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좀 차원을 달리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 또 그 이번 그 쿠팡 사건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권한 관리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은 좀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예. 그 소송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 예. 이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사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막 이 얘기하기가 좀 그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지적해 주신 접근 권한, 이 서명키만 갱신을 했다면 이런 대규모 유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까요? 서명키를 뭐 관리를 한다고 해도 예. 서명키도 이제 중요하죠. 예. 그렇지만
이미 그 서명이 돼 있고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자기 권한을 뛰어넘는 여러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여러 그 시기에 또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들보다도 저는 그 접근 권한에 중점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접근 권한과 서명 키는 좀 다른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서명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건데 뭐 그 사람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매번 서명을 하도록 했는지 또 퇴사한 다음에도 서명을 하도록 했는지 지금 서명 안 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서명 권한이 있어가지고 서명을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접근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이트를 당신이 이용하고 싶으면 당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라. 그게 지금 얘기하는 서명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명하고 들어갔더니 그러면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페이지에 권한이 있는데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쿠팡이 5개월간이나 유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초기에 좀 대응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위험이 추가로 있는 걸까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발표할 때 뭐 4천 건 정도가 노출이 됐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갑자기 3천만 건이 노출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은 개인정보 지금 노출에 대한 것만 그렇고 그 사람이 어느 곳에 들어가서 무슨 데이터를 또 탈취했는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고 그 권한을 뛰어넘었는지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쿠팡은 신용카드 같은 결제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구매 기록 같은 거는 이미 털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2차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고요. 그거 이상으로 뭐 다른 것을 그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쿠팡과 관련된 거고요. 이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가 지금 많이 노출이 됐는데 또 다른 곳에서 노출된 정보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은행에서 사고가 터진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고객들은 어떤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 거, 그것을 잘 따르는 거 외에는 뭐 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부나 기관에서도 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이번 사고를 이제 배경으로 삼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ISMS 인증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개선하고 뭐 해야 되고 개인정보가 이렇게 자주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제 관리상에 지금까지 놓친 것들이 없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개인정보는 뭐 공공재가 돼버렸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인데 피할 수 없더라도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에서는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출 사고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뭐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피해자들 중심으로 불매나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이런 소송 사례를 볼 때 승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소송에서 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정보를 유출시킨 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세이프 하버가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그랬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지 관리적인 문제인지 여기서 접근을 하면 좋은데 예. 한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승소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끝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반복되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수 있는 거지. 예. 제가 뭐 해결책을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깊게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김형중 국민대 차세대 통신사업단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